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격 사퇴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없고 검찰 수사로 만신창이가 된 가족의 곁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국정 지지도 하락 등에 대한 고민이 결심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만들었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뗐고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피의 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언론도 개혁의 절박함을 성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 협상에 나서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고 낮에도 찬바람에 서늘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룹 FX 출신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리 씨는 큰 인기 속에도 한동안 악성 댓글과 뜬소문 등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했는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가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가 커져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에서 짧은 소감을 직접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전격적인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또 검찰 수사로 만신창이가 된 가족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궤도에 올랐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된 만큼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결집했습니다. 유례없는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도 자체 개혁 방안을 속속 내놨고 청와대, 여당과의 공감 아래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시간표도 마련됐습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의 골격은 어느 정도 완성된 셈입니다.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더 버틸 경우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물러나야 검찰개혁의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퇴를 결정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의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온기로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조 전 장관은 재임 기간이 헌정사상 6번째로 짧은 법무부 수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만들었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뗐다고 조 전 장관의 역할을 평가하며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보다 1시간 미뤄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갈등을 낳았다며 2차례나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큰 발걸음을 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의지와 어려움을 견딘 자세가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도 강조하고 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개혁의 기본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달라고 지시하고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정한 수사 관행과 인권 보호, 공평한 인사, 조직 중심 문화 탈피, 전관예우 폐지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진통을 겪으면서 언론의 역할도 깊이 생각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지만 언론 스스로 개혁의 절박함을 성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국민이 광장에서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히고 이제는 통합과 민생, 경제의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중도층 이탈로 여당 지지율도 급락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느껴 사퇴를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상황 관리에 실패한 청와대 내부 책임론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발표에 임박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의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님 본인의 뜻인가요?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이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조 전 장관 스스로 전격적인 사퇴를 결심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여권 핵심에선 이달 안에 거취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1.4%, 부정평가 56.1%로 취임 후 가장 나빴습니다. 부정평가가 14.7%포인트나 높은 건 역시 취임 이래 최대 폭입니다. 중도층이 크게 이탈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35.3%로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0.9%포인트 차이, 정부 출범 이래 가장 근소하게 좁혀진 것도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하루 전 고위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장관 지명 직후부터 2달 넘게 이어진 논란이 사퇴로 기결되면서 청와대도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사퇴 직후라 내부적인 입장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야당이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의 뜻을 밝히기에 앞서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고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 않은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국민이 염원하는 법무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5차 위원회를 열고 수사 도중 인권 향상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관련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결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검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 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 지지와 조 전 장관 동정 여론 등을 명분 삼아 속도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소관 상임위와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 모두 법사위인 만큼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하면 오는 29일부터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국론 분열까지 일으킨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5기 인사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 자구 심사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며 여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꺼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지금 이번 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히 불법 상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중단하라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과 달리 선사법개혁법안, 후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왜 범죄 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당 시나리오대로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돼도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는 제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결국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야 협상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호수 장관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개혁과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교육위의 부산대와 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특혜 의혹, 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집 밖을 나서기 전이라면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8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하고요. 내일은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함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장수의 기온이 4.3도, 파주 4.5도, 천안 5.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그룹 FX 출신 가수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예인 설리 씨의 자택 앞에 경찰들과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곳곳에 통제선을 쳐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설리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매니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설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설리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설리 씨는 지난 2005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뒤 그룹 FX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악성 댓글과 뜬 소문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2014년엔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팀을 탈퇴하기까지 했지만 최근 다시 한 케이블 TV MC를 맡는 등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설리 씨의 장례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설리 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 유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빈소와 발인 등 모든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오른손 상처가 방어가 아닌 공격할 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감정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오른손 상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유정의 5차 공판에서는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에는 상처를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고유정을 치료한 의사가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강현욱 법의학 교수는 손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 3개가 있으려면 3번 공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있어야 하는데 3번을 같이 맞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상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따라서 이런 손상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격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어하는 과정에서 난 상처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난 상처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보다 맞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 변호인은 감정 결과는 고 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의학 교수가 분석한 고유정의 손 사진은 상처가 발생하고 12일이 지난 뒤 찍힌 것이라며 감정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단은 현장 혈흔 나와 있고 그거를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곳이 한번 기자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 주택가가. 거기가 사람 죽이기 그렇게 좋은 곳인가. 고유정의 6차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측은 재수사를 권고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법성을 지적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이모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성폭행도 하고 내연녀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44억여 원을 가로채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재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법무부 훈령에 따라 설치됐다며 위법한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은 물론 재정 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을 수사한 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이 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 역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삶을 잘못 산 것 같아 부끄럽다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씨의 변호인은 재판 이후 윤 씨가 윤 총장을 모른다고 말했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6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집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10건의 화성 사건 가운데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3차와 4차, 5차, 7차, 9차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는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춘재가 피의자가 아니어서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입건된 만큼 신상 정보 공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개발이 끝나면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기동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가림막을 걷어내자 개발이 한창인 한국형 전투기 KF-X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해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산전시회 아덱스 2019에서 실물 크기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 2,900km로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A사 레이더 등 최신 장비들도 탑재됩니다. 4.5세대 전투기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기동력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스텔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고 이후 1호기 출고와 비행 시험 등을 거쳐 2026년쯤 개발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런 대형 국책 개발 사업에 어떻게 보면 대국민들에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F-X 개발이 끝나면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1차로 도입해 F-4, F-5 전투기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F-35A와 F-15K가 제공권 장악과 적의 핵심 시설 타격을 맡고 F-16과 KF-X가 근접 전투를 담당하는 막강한 항공 전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개발 진행 중인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도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선보입니다. 지난 7월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022년 말 도입을 시작해 모두 200여 대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내외 34개 나라에서 참가한 430개 업체가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지상 장비 등을 전시하는 등 아덱스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 10여 곳에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산 제품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화수소 수입이 차질을 빚은 뒤 지난달부터 국산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투입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난달 국산 불화수소 시험을 마치고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와 달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기체 불화수소, 에칭가스는 아직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본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사이 내부 거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가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의 내부 거래 규모는 19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에서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는 9조 1천억 원이 늘며 15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내부 거래의 76%에 달합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셀트리온과 SK, 넷마블 순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고 금액으로는 SK, 현대자동차, 삼성 순이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186개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감시 의지의 영향으로 내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이 20에서 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 규모는 27조 원이 넘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컸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사 사이 거래 가운데 90%가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분 매각 등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오늘까지 공사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부터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은 임금 피크제 폐기와 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제 확정 등입니다. 노사는 오늘 본교섭에서 막바지 합의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하철 운행률은 1에서 4호선은 평일 기준 66%, 휴일은 50% 수준까지 떨어지고 5에서 8호선은 평일 78%, 휴일 68%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사퇴한 건데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법무부와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총장 동반 퇴진설도 나왔지만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는 당연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자 58명, 실종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집계되는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임명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무부 청사를 나섭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해 35일 만에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 장관은 오후 1시 반쯤 A4 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그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송구했지만 소임은 다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취임 이후 한 달 넘게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자신을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오전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에도 법무부 간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발표 직후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소회를 나눈 조 장관은 퇴임식도 없이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한 달여에 걸친 장관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갈등을 낳았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의 강한 의지로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하고 중단 없는 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여전한 신임을 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정치적인 상징성이 꽤 크다는 점에서 향후 거취도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조국 교수에게 했던 제안은 8년 뒤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35일) 만에 사퇴.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게 재임한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한 신임을 보냈습니다. 조국,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지만 꿈에 그쳤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어려움을 견뎌줘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조 전 장관 사퇴의 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평가를 통해 정치적인 역할이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우선 2달 넘게 검찰의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등 여권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년 총선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장관직 사퇴 이후 계속될 수사에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될 경우 정치적인 역할은 제한된 범위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전격적인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발표에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도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퇴를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공식 입장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11시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법무부의 2차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오전, 조 전 장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취재진은 물론 법무부 간부 누구도 2시간 뒤에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만 일문일답 과정에서 정치권의 11월 사퇴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회의실로 모아 사퇴 결심을 전한 뒤 다음 날 국정감사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오후 2시 보도를 전제로 조 장관 사퇴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대검찰청도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사의 표명을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이 입장문을 읽어본 뒤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오전까지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던 조 전 장관이 돌연 사퇴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국감 등 주요 일정을 앞에 두고 예상보다 서둘러 사퇴한 배경과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 동반 퇴진설도 흘러나왔지만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당장 윤 총장이 물러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서 2번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부터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까지 주요 대형 사건 수사의 대명사인 검찰특별수사부가 지난 1973년 만들어진 지 46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반부패부가 맡을 업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조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 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로 검찰에 대한 정권의 외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이 너무나 엄격해지고 검찰의 사사건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은 이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도 강조했지만 정작 발표 2시간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청 직제 개정안을 직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 장관이 진행해온 검찰개혁과 법무혁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는 당연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당 수석 대변인 명의로 입장이 나왔는데 핵심은 검찰개혁 완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패스트트랙 수사와 사법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입니다. 야당도 결단할 차례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당연하다면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론 통합이 급선무라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국 전 장관을 넣지 않았던 정의당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고심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민주평화당과 가칭 대한신당은 민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여야 3당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서 내일 오후 원내대표와 각 당 관계자가 포함된 이른바 2+2+2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고 향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상정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오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5번째 소환한 검찰은 사퇴 발표가 전해진 뒤 조사를 중단하고 정 교수를 돌려보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은 이번 주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정 교수 수사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아침 9시 반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지난 12일 17시간 조사가 진행된 뒤 이틀 만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조사는 5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고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 행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는 더디게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미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25일에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등 관계자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 교수 등 가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부담도 커지는 만큼 가능한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박노해 시인의 작품을 인용해서 현재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이라는 내용의 박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 전문을 옮겼습니다. 이어 시 마지막에는 감사했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파주가 4.5도, 서울 8.8도, 대전 8.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낀 모습인데요. 낮에는 전국 하늘이 맑겠고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 북부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청주 19도, 울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자는 58명, 실종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집계되는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의 공중 지원 속에 구조대원들이 다가오자 주민들이 하나둘 보트에 올라탑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집에 들어가 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전국에서 경찰, 소방대원, 자유대원 11만여 명이 구조에 투입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제방이 무너지고 강이 범람하면서 인명피해도 예상보다 큽니다. 피해 집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실종자와 사망자가 이미 수십 명에 이릅니다. 특히 제방이 붕괴하거나 하천 범람으로 침수됐던 곳에서 물이 빠지면서 희생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토와 도호쿠 지방에선 하루 10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는데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서는 지역 연간 강수량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산 피해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방 24곳이 무너지고 하천도 140여 곳이 범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일본 지역 피해가 컸는데 나가노현에선 신칸센 고속철 120량이 침수되는 유례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금부터 60년 후에는 이른바 슈퍼 태풍이 14년에 12번꼴로 일본에 접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로전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태풍 하기비스 피해 상황을 놓고 그런대로 수습됐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태풍 피해 대응을 논의하는 자민당의 간부회의에서 예측에 비하면 그런대로 수습됐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상당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덧붙이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피해가 가볍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 지역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의 발언에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이슈라며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얼굴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은 열리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된 건 일부 사건의 증거물과 DNA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5차, 7차, 9차 사건이 일치했는데 최근 3, 4차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자백에 이어 유력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자 경찰은 이춘재의 신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꾸고 정식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은 형사소송의 출발점으로 죄를 따져 묻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화성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경찰이 정식 입건을 한 건 이춘재가 용의자 신분으로 남을 경우 진실규명이라는 수사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 등을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해왔습니다. 다만 이춘재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되는 기회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연예인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수정구 심곡동의 주택에서 설리 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설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리 씨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SM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태일은 착취당하지 않았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한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주장입니다. 60, 70년대 노동 환경을 정당화하는 이 주장은 결국 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러나 당시 시대상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아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23살 전태일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죽음으로 알렸습니다. 전태일 월급이 3년간 10배 올랐는데 착취라고 말할 수 있을까? 류석춘 교수 주장입니다. 전태일 평전에 따르면 1964년 1,500원에서 1967년 15,000원으로 10배 오른 것 맞습니다. 그러나 10배라는 상승폭이 아닌 절대 금액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64년과 67년 전태일 월급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5,000원과 46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입니다. 10배 올라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류 교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반항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실화나 보조, 이런 나이 어린 여공들은 정말로 착취도 많이 당했고 힘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류 교수는 또 1970년 전태일 연봉이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3.2배였으니 착취가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애초 국내 총생산과 임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1인당 GDP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이, 노인, 주부, 군인 등을 모두 합친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생산액을 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임금이 많다 적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류 교수는 전태일 임금의 적정성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임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노동시간은 계산법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일요일에도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정도를 갖다가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은 한 달에 한 격주로 한 일요일 한 이틀 정도만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류 교수의 전태일 부정은 결국 박정희 시대의 무조건적인 정당화로 이어집니다. 70년대 고도성장기,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 지급됐고 그래서 착취는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핵심 근거인 한계 노동 생산성 개념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요즘 그 주류경장 내부에서도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지급을 하면 생산성이 오른다.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계 노동 생산성으로 임금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좀 설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 국가 주도 경제 전략이 고도 성장의 배경이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립대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A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강의 시간에 여자들은 취업 대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등 성차별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일자 A 교수는 학생들에게 해명 이메일을 보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서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 1층 열람실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숭실대 측은 수도관이 낡아 터진 것으로 보고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연장 11회에 터진 김하성의 극적인 적시타로 SK를 잡고 플레이오프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팽팽하던 투수전 양상에서 키움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연장 11회 초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이 좌중간 담장을 맞추는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립니다. 2루 주자 서건창이 홈을 밟으면서 10회까지 팽팽하게 이어진 영의 행진이 깨졌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고비마다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공격의 흐름을 끊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팀을 구하며 영웅이 됐습니다. 거의 100% 빠른 직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좀 하이볼이었는데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아요. 정규 시즌에서도 8승 8패로 우열을 가르지 못한 두 팀답게 경기는 살얼음판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김광현과 브리검이 각각 5이닝과 5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뒤이어 등판한 두 팀 구원 투수들도 상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연장 11회까지 키움과 SK가 쏟아부은 투수는 모두 17명. 팽팽한 투수전 속 키움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선두타자 서건창이 3안타로 끊임없이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이정우와 센지도 추가 타점을 올리는 등 이름값을 했습니다.
키움 장정석 감독은 조상우를 6회에 투입하고 선발 이승우를 단 한 타자만 상대하는 원포인트 릴리프로 활용하는 등 허를 찌르는 투수 교체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득점이 지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실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키움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끝내기 패배를 서력했을 뿐만 아니라 SK 투수들을 소진시키며 1승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은 79%에 이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평양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을 펼칩니다. 경계 대상 1호로는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인 유벤투스에서 뛰는 한광성이 꼽힙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과의 홈 1차전에서 2대0 완승을 한 북한. 스리랑카마저 제압해 2연승을 내달리며 우리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린 조 2위입니다. 탄탄한 수비 후에 한광성과 정일관을 활용한 역습이 위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두꺼운 수비벽을 세우며 수비에 치중한 뒤 발빠른 공격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는 게 급선무입니다. Que usa frequentemente o contra-ataque essencialmente com os seus dois jogadores da frente e obviamente tentaremos contrariar essas virtudes do adversário. 경계 대상 1호는 인민 호날두라고도 불리는 한광성.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북한 축구의 기대주로 강한 힘과 스피드가 장점입니다. 한광성 선수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빠르고 드리블 또한 좀 탁월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는 잘 준비해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북한과의 역대 전적에선 우리가 7승 8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지만 최근 북한이 14년간 홈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건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또 원정 응원단 한 명 없이 홈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북한과 낯선 인조잔디 위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입국가정과 훈련장 배정 등에서 홈 텃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29년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전이지만 북한 측의 비협조로 국내 팬들은 TV 생중계로 이 경기를 지켜볼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농구 시즌 초반 FA 최대어 김종규를 품에 안은 원주 DB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개막 이후 4경기에서 내리 이겼는데요. 8년 전 막강한 높이를 자랑했던 이른바 원주 산성이 다시 세워진 느낌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외국인 선수 라렌이 골밑슛을 시도하는 순간 DB의 장신 선수 3명이 일제히 솟구쳐 오릅니다. 한치의 틈새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가공할 높이의 위력으로 슛을 막아냅니다. 키 2m 7cm의 김종규와 2m 6cm의 오누아쿠, 197cm의 윤호영까지 DB의 개막 4연승을 이끈 장신 선수 3인방입니다. 김종규와 윤호영, 오누아쿠 3명 모두 큰 키와 함께 빠른 스피드까지 겸비해 공격과 수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DB는 올 시즌 4경기에서 평균 72.3점을 내주며 10개 팀 중 가장 견고한 수비벽을 구축했습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파생되는 이제 수비, 그거에서 또 나오는 속공,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농구 역대 최고 연봉을 받고 합류한 김종규가 서서히 팀에 녹아들고 있고 맏형 윤호영도 공수의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 급하게 영입한 오누아쿠는 만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자유투로 보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DB는 지난 2012년 김주성과 윤호영, 벤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원주산성을 앞세워 44승이라는 기록적인 승률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구축한 원주산성이 올 시즌 프로농구의 흥행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파주가 5.4도, 서울 8.9도, 대전 8.2도까지 뚝 떨어져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낀 모습인데요. 낮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과 또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19도, 강릉 16도, 광주 21도, 울산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